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디파이, 이 알수록 흥미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시간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도 저희가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사고하는 코인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거버넌스 토큰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또 시스템 안정성을 지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뭐랄까 민주주의 사회의 투표권 아니면 회사의 의결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중요한 세 가지 바로 메이커다오의 MKR, 프렉스의 FXS 그리고 리퀴티의 AQTY 토큰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각각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차이를 알아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거버넌스 토큰, 이게 정확히 뭐냐?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야겠죠? 아직 기본적인 수준에서 보면요.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프로토콜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수수료 정책 변경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목소리를 내고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탈중앙 금융, 디파이에서는 이런 거버넌스 토큰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중앙 관리자 없이 참여자들의 합의로 운영되잖아요. 특정 주체가 마음대로 시스템을 막 바꾸는 걸 방지하고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시스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민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토콜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려고 미리 정해둔 규칙이랑 절차의 묶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들이 단순히 권리만 갖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경우에 시스템 운영에 따른 책임도 같이 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토큰 보유자들이 그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리스크 구조를 갖기도 하고요. 반대로 시스템이 잘 운영돼서 수익이 나면 그 이익을 나눠받는 보상도 따르죠. 그러니까 권한,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인 겁니다. 그냥 투표권만 덜렁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주자는 디파이 세계의 거의 원조격이죠. 메이커다오와 그 거버넌스 토큰인 MKR입니다. MKR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다이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라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달러 같은 기존 화폐의 가치를 1대1로 고정시킨 암호화폐를 말하죠. 메이커다오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잖아요. 네, 담보를 제공하면 그럼 그 담보 가치에 맞춰서 스테이블 코인, 데이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 가격이 갑자기 막 폭락했어요. 그래서 발행된 데이 가치보다 담보 가치가 더 낮아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어떡하냐 이거죠. 바로 그때 MKR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네, 메이커다오 시스템은 그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서요. 새로운 MKR 토큰을 자동으로 발행해요. 그리고 그걸 시장에 팔아서 얻은 돈으로 데이 시스템의 부실을 막고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와, 그러니까 MKR 보유자들이 그냥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거네요. 거의 보험사 같은 역할인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MKR을 시스템의 최종 방패막이, 백스탑 오브 라스트 리소트 이렇게 불러요. 평소에는 시스템 운영 방향 결정에 참여하고 시스템 수수료 수입 일부를 받기도 하지만요.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 토큰 가치가 희석되는 걸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새로 MKR이 발행되니까요. 그걸 감수하면서 시스템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책임이 정말 막중하네요. 네, 이런 강력한 책임이 주어지니까 반대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발언권, 즉 거버넌스 영향력도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큰 보유자와 시스템의 운명이 아주 강하게 묶여 있는 거죠. 최종 방패막이라니 정말 시스템의 운명을 짊어진 토큰이군요. 이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은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MKR만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MKR이 시스템 위기에 대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면 다음으로 볼 프렉스 프로토콜의 FXS 토큰은 좀 더 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까요? 프렉스는 FRX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데
이 방식이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FX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써요.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하나는 USDC 같은 다른 안정적인 자산을 담보로 맡겨서 가치를 뒷받침하고요. 네, 담보 기반.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FX나 FXS 토큰의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치를 맞추는 방식이에요. 알고리즘 기반 두 개를 섞는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담보 비율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변하는군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담보 자산 비중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담보 비율을 결정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FXS 토큰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걸 FXS 보유자들이 투표로 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지점은요. FX 토큰의 시장 가격, 그리고 프렉스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있죠. 이게 FX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토큰 가격이랑 신뢰도가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프렉스 시스템 설계랑 FX 토큰의 미래 가치를 좋게 보고 신뢰할수록 시스템은 더 적은 실제 담보만으로도 FX의 1달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돼요. 담보 비율을 낮춰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반대로 시장 신뢰가 떨어지면 시스템은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하게 되고요. 이건 당연히 FXS 토큰 보유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결국 FXS는 그냥 담보 비율 정하는 투표권을 넘어서 그 자체가 시장의 신뢰도를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 그리고 시스템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FXS 가격 변동 자체가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시장의 신뢰가 실시간으로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중심에 거버넌스 토큰이 있다니 진짜 역동적인 구조네요. 확실히 MKR의 그 최종 책임 모델과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네, 시장의 신뢰와 동적인 조절에 기반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모델은 시장 상황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시장 심리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토큰은 리퀴티 프로토콜의 LQTY입니다. 리퀴티도 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앞서 본 MKI나 FXS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LQTY 보유자들한테 프로토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투표권, 그러니까 거버넌스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네, 거의 없죠. 헉,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리퀴티는 처음부터 프로토콜의 모든 규칙이랑 작동 방식을 코드로 명확하게 딱 정해놓고요. 가능한 한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를 했어요. 예를 들어 대출 조건이나 청산 방식 같은 것들이 이미 코드에 박혀 있어서 이걸 바꾸려면 하드 포크 같은 아주 큰 변화가 필요하지 일반적인 DAO 투표 같은 걸로는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놨죠. 리퀴티는 이런 DAO 방식의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최소화한 겁니다.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럼 LQTY 토큰 보유자들은 뭘로 기여하고 보상을 받나요? 투표권도 없는데. 바로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분배받는 방식입니다. 아, 수수료요? 네, 사용자들이 LUSD를 빌릴 때 내는 일종의 이자, 게시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그거란 담보 가치가 부족해져서 청산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가 LQTY 토큰을 스테이킹한, 그러니까 예치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구조예요. 직접 의사결정은 안 하지만 프로토콜이 잘 돌아가면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직접적인 의사결정 참여는 없지만 프로토콜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수록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거죠. 이건 이제 거버넌스 참여에 따르는 시간, 노력, 또 잠재적인 논쟁 같은 비용을 줄이고요. 대신 코드의 불변성이랑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철학을 반영하는 거예요. 모든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규칙이 바뀌면 어쩌지? 이런 걱정 없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이런 모델은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MKR이나 FXS처럼 인간의 지속적인 판단과 합의를 중시하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모델이 좋을까?
아니면 LQTY처럼 초기 설계를 믿고 자동화와 불변성을 강조하는 최소 거버넌스 모델이 좋을까? 과연 어떤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할까요? 이건 아직 답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디파이 생태계 전체의 아주 중요한 실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비교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시장 신뢰와의 연동, 그리고 자동화와 경제적 인센티브까지 각기 다른 철학을 가진 세 가지 접근법을 살펴봤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토큰 MKR, FXS, LQTY를 한자리에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공통점부터 짚어보면요. 세 토큰 모두 각자 속한 프로토콜의 그냥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 시스템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해당 프로토콜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토큰 가치와 직결되고 토큰 보유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프로토콜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공통점을 갖는 거죠. 운명 공동체군요. 그럼 차이점은요? 차이점은 그 작동 방식과 철학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MKR은 DAI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을 위해 최종적인 청산 책임을 지는 모델입니다. 시스템 위기 시 보유자들의 직접적인 손실 위험을 감수하며 방어선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형태고요. 네, 최종 당패 막이. FXS는 프렉스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비율 조정과 시장 신뢰에 기반해서 작동합니다. 토큰 가격 자체가 시장 신뢰도를 반영하고 이 신뢰도가 다시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피드백 고리를 가지고 있죠. 시장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신뢰의 거울. 그리고 LQTY는 프로토콜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거버넌스 참여는 최소화하는 대신 시스템 수수료 분배를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집중합니다. 코드의 자동화와 불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동화와 수수료. 네, 이처럼 거버넌스 토큰은 단순히 투표권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과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각 디파이 프로젝트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참여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위험과 보상을 제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을 분석하거나 참여를 고려하실 때 단순히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이 거버넌스 토큰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시스템의 핵심 작동 원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 나아가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파악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아, 핵심을 이해하는 열쇠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MKR, FSS, LQTY를 통해서 거버넌스 토큰의 다채로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것 같아요. 거버넌스 토큰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각 디파이 프로토콜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운영체계 그 자체다. 네, 딱 맞는 요약이네요. 새 토큰이 보여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은 디파이 생태계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각 프로젝트가 어떤 고민 끝에 이런 독특한 위험과 보상 구조를 설계했는지 엿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디파이 프로젝트를 접하실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모델은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사례 중에 어떤 것에 가깝지? 그리고 그 모델이 가진 장점은 뭐고 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이나 한계점은 뭘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시장 변동성이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닥쳤을 때 이 거버넌스 모델은 어떻게 작동할 걸로 예상될까? 이런 식으로요. 좋은 질문인데요. 단순히 정보를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이해를 한 차원 더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모델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거죠. 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시는데 오늘 저희의 이 탐구가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생태계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
TRX, BNB 사례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 그것도 흥미롭겠네요. 안정성을 더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재미있게 파헤쳐 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